자, 회원님들 반갑습니다. 범팀장입니다. 2017년 4월 4일 시황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소리 체크해 보겠습니다. 소리 잘 들리시면은 숫자 0번 소리 잘 들리시는 분들, 화면 잘 보이시는 분들 숫자 0번 한번 눌러 주십시오. 예, 0번이 안 올라와서 깜짝 놀랐네요. 네네, 잘 들리시고 화면도 잘 보이실 겁니다. 요게 중간중간에 안 들리시거나 화면이 안 보이신다 하시면은 채팅창에 리셋 버튼이나 새로 고침 누르시면 웬만큼 다 해결되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예, 잘 들리시는 것 같네요. 자, 2017년 4월 4일 아침 시황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날 다우 지수는 20,650.21로 마감을 했는데, 이게 장중에 이제 100포인트 이제 이상 밀리기도 했었죠. 꽤 밀렸다가 다시 이제 약보합권으로 이제 마감을 하긴 했는데, 이제 나스닥 S&P 500 지수도 소폭 하락해서 이제 마감을 했고, 그 원인이 이제 자동차 판매 실적 부진, 그리고 이제 경제 지표도 부진한 이런 영향에 하락이 나왔었고, 그러니까 미국의 자동차 판매 대수가 지난해 12월 연율 이제 1,854만 대를 기록한 이후에 계속 이제 하락세를 보이고 있었고, 그리고 3월 ISM 제조업 지수는 57.2로 이제 전달 대비해서 0.5포인트 하락한 그런 수치로 이제 마감을 했고, 제조업 활동에 이제 바로미터로 꼽히는 그런 미국의 3월 자동차 판매가 부진을 보이면서 이제 달러도 소폭 하락 마감을 했죠. 어쨌든 이렇다 저렇다한 이런 이슈는 없었고, 다만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게 유럽 지수도 보시면 유럽 지수도 이제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6일 7일이죠. 예정된 그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고, 그거에 따른 유럽도 이제 마찬가지의 흐름일 듯합니다. 중국을 상대로 높은 이제 무역 공세를 벌여왔었죠, 트럼프가. 이번 회담에서 무역 정책 관련해서 어떤 발언을 할지, 그런 거에 대한 관심사가 지금 큰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대중 무역 정책은 중국처럼 미국을 상대로 한 막대한 무역 흑자를 내고 있는 독일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죠. 그런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이제 영향이 미칠지 그것도 한번 관심을 갖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 대만 증시가 3일 청명절 연휴로 이제 휴장했고, 홍콩 항생 지수는 상승 마감했고, 그리고 이제 일본은 내수 경제 회복, 그리고 엔화 약세, 이런 이제 수출 기업들의 실적 호전 기대감에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 증시가 새 회계년도 첫 거래일로는 2012년 4월 2일 이후에 5년 만에 처음으로 상승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 취업시장이나 이제 기업 M&A 그런 활기에 90년대 버금가는 취업률을 보이고 있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제로금리 덕분에 주택농 규모도 1990년대 버블기 수준까지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20년에 대한 심리도 차츰 사라지고 있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그쵸, 일단 아베 양적 완화가 효과를 보이고 있는 건 같죠. 이제 조금씩 보이는 건 있는 건 같은데, 해결해야 될 문제가 저출산 그리고 고령화, 그런 게 이제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돈만 가지고 있다라는 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고, 근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로금리까지는 아니지만 저금리로 인한 대출도 많아지고 있고, 가계부채 그런 문제도 굉장히 큰 문제 중에 하나죠. 어쨌든 비슷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국내 지수를 잠깐 보겠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 잠시만요. 자, 4월 첫 거래일인 어제는 이제 전 거래일 대비해서 7.28포인트 상승한 2167.51로 마감을 했고, 우리나라 이제 3월 수출은 이제 사상 최대 실적인 반도체에 힘입어서 2년 3개월 만에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수출액 기준으로는 2014년 12월 이후에 2년 3개월 만에 최대 실적이라고 합니다.
국내 수출이 전년 같은 기간에 대비해서 14.8% 늘어났고, 이달부터 이제 1분기 어닝 시즌이 시작되면서 4월은 시기상 실적 모멘텀에 있는 그런 이제 그런 종목들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그런 시기라, 그렇게 실적이 나와주는 기업, 그런 기업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실제로 뭐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5개월 연속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1분기 실적 시즌에 대한 기대를 높이는 이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업종별로 보시면은, 의약품, 의료정밀, 통신업, 전기, 전자, 유통 이런 업 등이 이제 강세를 보인 반면에 철강, 금속, 운수, 창고, 건설업, 비금속, 광물 이런 업종은 이제 약세를 보였죠. 수급으로 보시면은 3월 초에 외국인의 연속적인 매수세가 있었죠. 연속적인 매수세가 이제 그거에 반면에서 시장을 이끌어온 반면에 3월 말쯤 주춤하는 수급을 보여줬고, 어제 4월 첫 거래일에는 개인들, 외국인 이렇게 이제 순매도 흐름을 보이면서 약세를 보였지만 그리고 이제 기간에서 순매수의 흐름을 보였고, 그리고 프로그램 매매를 통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코스피는 강보합으로 마감을 잘 해줬죠. 그리고 코스닥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9.24포인트 상승한 628.52로 마감을 했고, 외국인 수급을 보시면은 632억, 그리고 기관에서 522억의 순매수에 힘입어 상승이 나왔었죠. 그리고 지난주에 이어서 어제까지의 흐름은 상당히 양호한 흐름이었습니다. 반면에 개인들은 1128억 순매도의 흐름을 보여줬죠. 자, 어쨌든 어제 코스닥의 모습은 상당히 양호한 흐름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4월 예정된 주요 이슈 및 관전 포인트가 있는데, 이제 7일 삼성전자 시작으로 1분기 기업 실적, 그런 기업들의 줄 발표가 있죠. 어느 정도 이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수치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5일 미국 재무부 환율 보고서 발표가 있습니다. 한국 등 이제 환율 조작국 지정 여부에 이제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되는데, 현지 시간으로 15일 미국 재무부가 내놓은 환율 보고서에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게 이제 지난해 10월 내놓은 환율 보고서에 한국, 중국, 일본, 독일, 대만, 스위스 이런 국가들과 함께 이제 환율 조작국 전 단계 관찰 대상국으로 이제 분류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보호무역주의를 특히 강조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조작국 지정 압박이 이제 커진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관찰 대상에서 환율 조작국으로 되지만 않는다면 또 하나의 이제 불확실성이 제거되는 거니까 그런 결과에 주목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거에 따른 또 이제 국내 시장의 변화도 생길 수 있고, 우리는 여기에 또 주목을 해야 되고, 반면에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된다라면은 수출을 비롯한 외국인 자금 이탈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봐야죠. 근데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작다고는 합니다. 근데 그런 작은성도 우리가 열어놓고 일단 시장 상황에 대처를 해야 되는 시기일 듯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자, 그리고 21일 대우조선 회사채 4,400억 원 만기, 17일에서 18일 사채권자 집회에서 채무 재조정 동의 여부 결정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한번 이제 우리가 유의 있게 보셔야 되고, 그리고 23일 날 프랑스 대선 1차 투표, 그게 이제 의회 결과가 도출 시에는 그런 또 이제 유럽발 리스크가 이제 재발될 수 있는 그런 우려도 있죠. 그런 것도 한번 우리가 보셔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5월 9일 날 우리 조기 대선 임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마다 대권 주자 후보들이 확실히 지금 나오고 있고, 그거에 따른 종목들의 움직임, 여타 이제 다른 공약 관련이라던가 정책 관련주 그런 움직임이 나올 수는 있는데, 대응을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대응을 확실하게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또 6차 핵실험 징후가 보이고 있는 거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 그런 것들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고, 강행 시에는
아무래도 국내 시장에 충격을 면치 못할 수 있죠. 그런 지정학적 리스크는 항상 우리가 안고 가야 될 그런 과제입니다. 자, 주요 뉴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주요 뉴스,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 종료 후 조정, 이렇게 이제 기사가 나왔는데,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이 이제 막바지에 이르면서 1분기 실적 발표, 잠시만요. 1분기 실적 발표 후에 뭐 주가 조정이 이제 불가피할 경우도 있다라고 이제 제기되고는 있는데, 이번에 이제 자사주 매입 기간은 1월 25일부터 4월 2일까지 총 102만 주를 매입한다는 계획이고, 현재 진행률이 85%를 초과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1 자사주 취득수가 2만 400주, 그거를 조금 고려하면은 약 7일 정도 후에 자사주 매입이 종료된다고 하죠. 그렇게 보고 있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1분기 잠정 실적 발표가 7일로 예정된 가운데, 그런 이제 자사주 매입이 종료되면은 차익 실현 매물이 뭐 대규모로 출회할 수 있다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삼성전자 주도하에 코스피 지수를 견인해 왔고, 또 이제 그런 자금이 만약에 이탈되면은 그 중소형주들 코스닥 종목이라던가 아니면 뭐 삼성전자 외에 다른 종목으로 이동하려는 그런 자금도 보일 수 있겠죠. 그런 것들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고, 어쨌든 그리고 곧 갤럭시 S8이죠. 8. 그거 이제 출하량이 갤럭시 S7에 못 미쳐도 그런 이익 기여도는 폭발적일 수 있다라는 분석에 뭐 조정 나온다 하더라도 그 삼성전자 좋은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한번 매출 관련해서 큰 폭으로 상승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도 뭐 이제 종목을 잡으시는 분들은 뭐 그렇게 많지는 않으시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제 시장과 더불어서 삼성전자의 흐름도 우리가 꾸준히 봐야 될 만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갤럭시 S8 출시로 인한 최대 수혜주로는 이제 삼성 SDI,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삼성 SDI의 소형 배터리 부분에서는 이제 턴어라운드로 2분기부터 실적 가시화가 예상되고 있고, 이제 다만 늦은 출하로 1분기 실적 개선은 이제 뭐 제한다 쳐도, 그밖에 이제 스몰캡 종목 중에서는 파트론, BH 이런 종목들이 수혜주로 꼽혔다고 합니다. 요거는 참고만 하시고. 자, 그리고 삼성 하만 윈윈은 시작됐다. 요거는 제가 얼마 전에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하만을 인수하면서 삼성전자와 그 어마어마한 시너지를 낼 것이라고 이제 기대하고 있고, 그런 관련주들 뭐 여타 다른 엮여 있는 관련주들도 볼 수 있겠지만, 최근에 많이 상승 나왔던 종목들은 우리가 이제 신규로 접근하신다기보다는 이제 어느 정도 다시 고점 찍고 내려온 자리에서 눌러주는 자리에서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아무래도 조금 안정성을 갖고 대응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어쨌든 뭐 이제 잠시만요. 네, 요거는 이렇게 보시고. 자, 그리고 알뜰폰 700만 시대 공격 마케팅으로 생존 경쟁 이런 기사를 준비해 왔는데, 지난달 말 기준 알뜰폰 그 MVNO죠. 가입자가 700만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전체 이동통신 시장에서 비중 12%에 육박한다고 하죠. 그런데 최근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고, 요 흐름 가운데 여전히 부족한 서비스, 그게 이제 한계로 지적된다고 하죠. 그러니까 알뜰폰 사업자들은 이제 새 요금제나 단말을 내놓는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생존 경쟁에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요거가 또 이제 어느 정도 보완을 해준다면은
저렴하게 또 이제 고가의 핸드폰도 저렴한 요금제로 쓸 수 있는 그런 이제 알뜰폰 관련해서 볼 수도 있겠지요. 예, MVNO 뭐 관련주로는 세종텔레콤, 아이즈비전, 뭐 CJ 오쇼핑, 대성홀딩스, 한국정보통신 이렇게 많긴 한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또 봐야 될 종목이 있다라는 겁니다. 업계 안팎에서는 가입자가 이제 전체 시장에서 10%를 넘어서면서 이제 더 이상 반값 요금만으로는 성장 한계에 달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그동안 알뜰폰 멤버십, 보험 서비스 이런 부가 서비스의 부재, 유통망 부족 이런 거를 이제 약점으로 지적해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알뜰폰이 가계통신비 이제 절감의 1등 공신으로 꼽히고는 있지만 여전히 상당수의 알뜰폰 사업자들이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는 점도 고민이라고 합니다. 뭐 그렇죠. 우리 SK텔레콤, KT, LG U+ 이렇게 주로 쓰시는 분들 많으시죠. 알뜰폰 쓰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실제로 뭐 그렇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한번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면이죠. 자, 어쨌든 알뜰폰 사업자가 모인 알뜰통신사업자협회에서는 이제 KMVNO에서는 17일 통합 멤버십 서비스 알뜰폰 케어를 선보일 계획이고, 이것을 통해서 단말기 분실, 파손보험, 의료 상담 이런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자, 어쨌든 쭉쭉쭉쭉 늘어나면서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혜택도 이제 추가적인 서비스를 지원해주면서 더 늘어날 전망으로 보이고 있고, 관련주들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관련주들을 보시면 되시겠네요. 자, 그리고 K뱅크 어제 출범했죠. 첫날부터 돌풍, 가입 고객 2만 명 돌파. 저도 요거를 가입하려고 했는데 기자들이 이거를 먼저 가입해서 쭉 써놨습니다. 어쨌든 그 K뱅크 출범 첫날 어제죠. 어제 0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가입자 수가 2만 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더 늘어났겠죠. 아무래도 오후 3시까지 개설된 수신 계좌 수 잠정 집계로는 15,317건에 달한다고 하네요. 이제 비대면 실명 확인이 이제 개시된 2015년 12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이제 16개 은행의 월 평균 비대면 계좌 개설 합산 건수인 12,000건보다 많다고 합니다. 대출 건수는 1,019건, 그리고 체크카드 발급 건수는 13,485건. 어쨌든 많이 됐다라는 겁니다. 오픈 첫날부터 16개 은행의 월 평균 건수를 초과 달성했다고 라고 이제 K뱅크 관계자가 말하고 있는데, 어쨌든 쉽게 계좌 개설을 할 수 있고, 그죠? 그리고 지점 없이 인건비가 들지 않고 대출도 쉽고, 이제 대부분의 업무도 모바일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처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실제로는 지금 써보진 않았는데 어쨌든 비교적 낮은 수준의 대출 금리를 유지할 수 있고, 간편하게 지문 인증만으로 대출을 실행할 수 있는 데다가 인증 절차도 간편해지고 송금도 편해지고, 어쨌든 편리하게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거에 따른 K뱅크 돌풍에 시중은행도 긴장의 끈을 바짝 조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추후 볼 때는 우리 이제 카카오뱅크죠. 카카오뱅크가 4월 5일 금융위원회 본인가를 받고 1, 2개월 내에 이제 오픈한다고 하니까 5월, 6월 요 정도는 한번, 상반기에는 이제 K뱅크, 뭐 카카오뱅크 이렇게 두 개 인터넷 전문 은행이 경쟁이 시작될 예정이고, 그리고 송금, 공과금 납부, 그리고 뭐 모바일로 서류 받고 대출까지 진행하는 전세담보 대출 이런 것들도, 이런 상품들도 선보인다고 합니다. 어쨌든 근데 두 개의 인터넷 전문 은행이 활성화되려면은 은산분리라는 그 완화를 골자로 한 은행법이 개정되어야 된다고 하죠. 어쨌든 지금 제가 조금 우려스러운 거는 아무래도 사상 최대 규모인 우리 이제 가계부채죠. 1,400조 원 정도인데 그렇게 치솟고 있는데
그거에 따른 제1, 2 금융권 그 쪼이고 있죠. 쪼이고 있는 상황에서 급전이 필요한 대출자들이라던가 이제 이런 분들이 인터넷 은행에 몰릴 수가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이제 가계부채도 많아지는데 그거를 갚아갈 수 있겠느냐라는 걱정도 한번 해봅니다. 어쨌든 15분 만에 계좌 개설도 할 수 있고 휴대폰 인증,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그리고 신분증 촬영 이런 절차에 따라 진행하면은 뭐 15분 안에 쉽게 개설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은산분리 그 해결해야 될 과제가 남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것만 해결된다면은 인터넷 은행은 날개를 달 수 있다라고 하고 어쨌든 K뱅크 같은 경우는 대출 목표가 4천억 원 정도인데 현행법상 그게 여의치 않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법안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결정이 될지에 따라 주목해 봐야 될 그런 상황일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잠시만요. 어디 갔나? 다음 기사. 2019년 국내 기업 중 10곳에서 한 곳은 사물인터넷 사용이라고 이제 기사 내용을 가져왔는데 오늘 이제 2019년까지 국내 기업의 89%가 사물인터넷 도입을 할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번에 이제 리포트 한국 기업들에서 61%가 수익을 목적으로 한 GPS 관련된 비즈니스를 위해서 IoT를 이제 도입한다고 하는데 다른 나라들과 이제 목적이 다른 게 다른 나라들은 뭐 모니터링 유지, 그리고 이제 원격 조정 및 제어 요 정도와는 이제 대조된다고 하죠. 그리고 이제 전체 조사 대상 기업의 98%가 IoT에 대해서 이제 들어는 봤지만 관련 비즈니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고 대답했고, 그리고 이제 조사 대상 기업 중에 IoT를 구축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기업은 56% 정도. IoT 도입에 있어서 한국 기업들이 이제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게 유지 보수 비용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한국 기업 중 53%가 유지 보수 비용이 장애 요인이 있다라고 했고, 그리고 이제 반면에 전 세계적으로는 구축 비용이 부담스럽다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런 사물인터넷 도입에 대한 보안 문제도 이제 지적됐다고 하죠. 보안은 뭐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꾸준히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한국은 세계에서 최신 기술을 활용하는 고객들이 많아서 세계 IoT 기술의 시험대와 같은 곳이라며 한국 시장에서의 성패가 세계 시장의 성패를 좌우하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코접 부사장이 말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에 걸맞는 우리가 빅데이터라던가 5세대 이동통신이죠. 5G. 이런 관련주들도 추가로 보셔야겠죠. SK텔레콤이나 뭐 KT, LGU+, 사물 인터넷 관련주로는 굉장히 많습니다. 초성, ITS, 모다정보통신, 텔레콤이 아니라 누리텔레콤, 비주로시스, 알파 굉장히 많은데 요 중에서도 우리가 옥석 가리기는 필요하다는 겁니다. 굉장히 많고, 그리고 다음 기사. 자, 정부 게임 콘텐츠 제작 지원 강화 96억 지원, 이렇게 제가 이제 기사를 갖고 왔는데, 자, 어쨌든 첨단 융복합 게임 제작 지원이라던가 기능성 게임 제작 지원, 체감형 아케이드 게임 제작 지원, 이렇게 이제 세 개 부문으로 나눠서 진행된다고 하는데, 어쨌든 VR, AR, 가상현실, 증강현실 이런 거를 관련으로 기반으로 이런 게임 시장에 선도적으로 대응한다라는 거, 그런 걸 아셔야겠죠. 그리고 또 이제 AR, VR 관련해서는 뭐 이제 최근에 포켓몬고 관련해서 이슈가 됐었고, 그런 게임 관련들 중에서도 이슈가 됐었긴 했지만 여러 분야에서 이게 적용이 될 만한 그런 이제 그죠? 뭐 여러 분야에서 관련된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신기술과 결합해서 게임도 마찬가지고 새로운 게임을 체험을 제공하는 이제 킬러 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게임에 관한 이제 규제도 있긴 한데 그런 거를 어느 정도 완화해 주면서 이런 것도 해 나가는 편이 낫지 않나 싶습니다. 개인적인 견해로는. 자, 그리고 주요 기사는 여기까지 준비했고, 자, 전일 특징주에 대해서 몇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형지 엘리트. 우리가 요거는 전부터 꾸준히 보고 있었던 종목이고, 최근에 거의 이제 저점권에서 이제 흐름이 나오고 있다가 어제 하루 정도 파동이 나왔었죠. 형지 엘리트는 중국 6조 원대 교복 시장, 그게 이제 신학기부터 공급할 것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지난해 6조 원대 시장 규모의 중국 교복 시장에 대한 이제 본격적인 공략이라고 이제 나왔는데, 그게 이제 올해 신학기부터 공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을 했고, 그리고 그 형지 엘리트에 대한 디자인, 마케팅, 생산 관련 직원들이 중국 합작 법인으로 가 샘플을 제작해서 지금 현재 영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교복 공급은 새학기부터 이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인 공급 금액이라던가 공시사항은 아직은 밝힐 수 없다라고 하네요. 어쨌든 우리가 이제 요거는 꾸준히 봐야 되고, 한때 이게 그죠? 이재명 성남시장 관련으로 해서 움직임이 한번 나왔었죠. 움직임이 한번 나왔었지만 지금은 요런 기사로 인해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중국의 신학기는 한국과 달리 9월이라고 합니다. 9월. 네, 올해 신학기를 겨냥해서 상하이, 항저우, 난징, 원저우 지역 내 유명 국제학교, 사립학교 이런 300여 개 학교를 대상으로 영업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하니까 요거 영업활동에 대한 얼마나 매출이 나오는지 요거는 우리가 꾸준히 봐야 되겠죠. 그리고 또 볼 수 있는 게 아즈텍 WB, 형지 엘리트, 형지 INC, 아즈텍 WB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무상 교복 정책 기대감에 한번 이슈가 됐었을 때 그런 의류 원단 생산업체 아즈텍 WB가 형지 엘리트의 원단을 납품하고 있다는 거 확인되면서 파동이 한번 나왔었죠. 어쨌든 같이 볼 수 있을 만한 종목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형 솔루텍, 두 번째 제형 솔루텍인데, 자, 남북 경협주의고 그렇게 분류되어 있는 가운데서 대권 주자들의 후보가 지금 명확해졌죠. 명확해지고 있는 가운데 다시 한번 이슈가 됐었고, 여타 다른 관련주들도 있겠지만 제형 솔루텍은 어제 급등이 나왔었고, 시간으로도 아마 이 종목이 상당히 많은 큰 폭으로 상승이 나왔던 걸 제가 어제는 확인했는데, 오늘 흐름은 아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의 물량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동시효과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봐야겠지만, 어쨌든 오늘 파동이 나올 만한데 그런 거는 따라잡지 마시고 우리가 이거를 관심 종목에 넣어 놓으시고 앞으로 어떻게 흐름이 나오나 이런 걸 보시자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개성공단 재개 관련해서 대선 주자별 입장도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재개, 그리고 이제 아니면은 조건부 재개, 이렇게 이제 부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도 꾸준히 한번 봐야 될 만한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계속 보자는 게 아니라 지금 당분간은 한번 단기 파동 정도는 한번 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공단 입주 기업들 중에서는 재입주를 원하는 기업이 82개사를 조사로 44%가 무조건 재입주한다. 그리고 23%는 대체적으로 이제 재입주를 고려해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상황 보고하겠다는 기업도 26%. 어쨌든 거의 10곳 중에 9곳 이상이 다시 개성공단에 가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고,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인건비 대비해서 높은 생산성이라던가 적은 물류비, 그리고 숙련된 노동자, 이런 환경을 포기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도 어느 정도 이제 리스크 부담은 갖고 입주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그런 건 다 생각은 해놨을 겁니다. 사드요? 사드 글쎄요. 새 정부가 출범하면은 그런 것도 어느 정도 해결해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기대만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파라다이스 시티 1차 시설 4월 20일 공개라고 제가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요거는 어제 파동이 나왔었습니다.
동북아시아 최초로 카지노 복합 리조트 관심을 모은 파라다이스 시티가 착공 2년 5개월 만에 다음 달 20일 정식 개장한다고 합니다. 이제 한국을 필두로 한 복합 카지노 복합 리조트 건립이 일본, 대만, 필리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등 불붙으면서 2020년대가 되면은 동아시아 전역은 블루칩 경쟁이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하고, 이제 4월에 정식 개장하고 이제 매출로 이어진다면은 파라다이스로 봤을 때는 또 한번 꾸준한 매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종목에 대한 맹신이 아니고, 요 종목을 앞으로 우리가 꾸준히보다는 흐름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걸 한번 보시자는 겁니다. 인천공항도 이제 복합 리조트 개장에 기대를 걸고 있고, 그리고 인천공항이 위치한 영종도에는 파라다이스 시티 외에 2개의 복합 리조트 사업이 가시권에 있고, 그거에 따른 매출액이라던가 이런 걸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고, 최근 사드 보복 조치로 인한 여행 상품 판매 금지 이런 거를 사유로 중국 소비 관련주들이 하락이 나온 가운데, 지금 외국인 전용 카지노 파라다이스, GKL도 있겠지만 지금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알겠습니다.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3월 24일부터 연속적인 기간의 순매수의 상승이 나왔고, 어제는 외국인 매수세에 힘입어서 추가 상승 나와서 마무리되었죠. 이렇게 마무리되었고, 그리고 다음 FST가 이제 삼성전자에 사용되는 홍채 인식 칩을 공급하고 있다는 소식에 상승이 나왔었고, 그 FST가 오슬람으로부터 칩을 공급받아서 홍채 관련 조립회사에 공급하고 있고, 이후에 이제 삼성전자에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겁니다. 확인은 해봐야겠지만, 이 홍채 인식 칩은 갤럭시 S8을 비롯해서 새로 나올 갤럭시 A 시리즈 이런 이제 그런 등에 사용되는 것으로 전해졌고,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는 언팩 행사 열고 나서 이제 초도 생산 물량이 1000만 대 이상으로 잡고 제품을 준비하고 있을 것으로 전망했고, 그거에 따른 또 이제 수혜를 입을 수 있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뉴로스가 이제 강세를 보이고 있죠. 야권의 대선 유력이 아니죠. 이제 딱 정해졌죠. 4대강 복원 사업에 힘을 싣고 있고, 그거에 따른 기대감으로 이제 종목이 상승이 나왔었고, 여타 관련주들 중에 이화공영이라던가 웹스, 특수건설, 홈센터 홀딩스, 코엔텍, 시노펙스, 코리아에스, 자연환경 이렇게 있겠지만, 자, 그 종목을 우리가 이제 다 본다라기보다는 그 중에서도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이라던가 꾸준히 실적이 나오는 종목이라던가 그런 거 위주로 이제 보셔야 되겠고, 관련 업계에서는 4대강을 복원할 경우에 정수 처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유로스의 상하 수도 터보블러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내다봤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종목도 한번 흐름 어떻게 나오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불어민주당 그러니까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이제는 딱 문재인 정해졌지만, 셋 다 이제 4대강 보의 단계적 철거를 포함한 훼손된 강, 갯벌, 산림 생태계 복원에 찬성하고 있는 그런 뜻을 보였죠. 그거에 따른 파동이 나왔었고, 이런 것들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STI 역대 최고 호황기인 화학약품 공급 장치, 그런 이제 전방 사업에 수혜를 받을 그런 전망이고,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라던가 SK하이닉스, 반도체 부문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디스플레이 부문도 삼성 디스플레이를 중심으로 이제 투자가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지난해 화학약품 공급 장비 매출액이 1,393억 원으로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고 하니까, 올 하반기에 관련 그런 매출이 급격하게 증가된다라면은 연간 매출액이 1,800억 원 달성된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관련주들도 한번 보셔야 되겠고,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설비 투자 확대랑 함께 이제 주요 제품의 수요 그런
부품 관련주라던가 이런 관련주들도 우리가 한번 보셔야겠죠. 그거에 따른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룽투코리아. 룽투코리아가 양성희 대표가 시진핑 중국 주석과 칭화대 동문이라는 소식 이 전해지면서 사드 반사이익 그런 기대감에 강세를 보였고 여타 이제 국내 상장 중국 기업들이 사드 반사이익이 한번 파동이 나왔었죠. 그런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이제 군 당국이 사드 배치를 강행하면서 중국의 사드 경제 보복 강도가 높아질 것으로 이제 예상되는 가운데 지금 양 대표가 시진핑 중국 주석과 칭화대 동문이라는 소식에 사드 반사이익 기대감에 어쨌든 상승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초 지질 조사 사드 배치 지역인 성주 골프장을 미군이 이제 공유하기 전에 환경부 영역 회사가 땅 특성을 살펴봤다고 하는데 요거에 따른 중국의 경제 보복이 또 이제 예상되면서 계속 이어지고 있죠. 중국의 경제 보복은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런 이제 어쨌든 그렇게 예상되는 흐름 속에서 중국 인맥을 보유한 룽투코리아가 주목을 받고 있는 것으로 이제 풀이됐고 그거에 따른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는 모바일 게임이죠. 검과 마법 요게 이제 흥행하면서 이름을 알린 룽투게임즈가 중국에서는 텐센트에 이어서 중국 2위의 게임 유통사이고 게임 사업과 성장성 그리고 이제 한국과 중국의 게임 사업을 가교역할 수 있는 장점이 부각되면서 카카오 게임즈로부터 100억 원가량 투자도 받기도 했었죠. 여기 뭐 참고로 아이네스쿨에서 룽투코리아로 사명이 변경된 기업이죠. 자 어쨌든 여기 장중 특징주까지 준비했었고 뭐 주요 뉴스라던가 뭐 장중 특징주 요 종목들이 보고 마냥 공략을 하는 게 아니라 흐름을 지켜보시자는 겁니다. 흐름을 지켜보시자는 의미로 제가 이제 뽑아온 거고 자 오늘 시간이 된 것 같네요. 자 시황 방송 여기서 마감하고 다음 시황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재공룡님께 마이크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십시오. 화이팅!